유착 의혹이 불거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 핵심 간부들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세운 선거운동의 구체적 계획이 공소장에서 확인됐습니다. 조직을 1000명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015년 호주 출장에서 처음에는 김문기 전 처장이 명단에 없었지만 이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막판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노조가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서 광화문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임금 인상과 주 4.5일 근무를 요구했는데 4대 은행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 원이었습니다. 신당역 영무원 피살 현장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9년 구형을 받고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지만 월급에 성과급도 받아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독감 유행이 없어 면역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포장김치가 품절입니다. 배추와 무등의 가격이 2배 넘게 올라 수요가 몰린 건데 포업체는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이 전방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혹 수준인 것도 많고 구조도 워낙 복잡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저희 역시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의 문제인 만큼 정치적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는 이 문제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조심스럽게 다룰 거란 말씀드리면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단독 취재 내용 먼저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를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쌍방울의 후원을 받아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지원했다는 바로 그 단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확인해 봤더니 불법 선거 조직 회원을 1000명까지 확대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로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체도 불법이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 그리고 경기도 이재명 후보로 이어지는 관련 고리들에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주 기소된 아태충청포럼의 창립총회 사진입니다. 이 포럼 대표는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지낸 A씨. 공소장에 따르면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자 충남 공주에서 아태협 회장 안모 씨와 함께 이재명 후보 선거를 위한 포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몸담고 있는 아태협이 쌍방울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태협은 2018년 경기도가 주최한 북한교류 행사에 5억 원이 넘는 비용을 썼는데 이 돈 중 일부가 쌍방울 그룹의 기부금이었습니다. 우리 쌍방울 공무반대 김국태 회장이 있어요. 그분의 배려를 의해서 제가 이제 거기 사무실을 보상으로 쓰고 있어요.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포럼 회원을 1000명까지 확대해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기획해 일부는 실행했다며 혐의 내용을 구체화했고 특히 A씨와 운영진들이 지난해 11월 대전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계획이 담긴 문건도 배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공범은 모두 50명이었는데 아태협 회장 간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아태충청혁신포럼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플랜은 상당히 치밀하고 구체적입니다. 중도 성향의 유력 인사를 끌어들이고 지역별 조직 운영 자금을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는지 황선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 후보의 가치와 비전을 전파한다. 아태충청혁신포럼이 내건 활동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선거운동 매뉴얼도 회원들에게 전파했는데 우선 충청권의 중도층 유력 인사를 포섭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별 의견 지도자 50인을 선정하고 하부 조직도 만들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있었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도 제시했는데
회비와 기부금을 통해 포럼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식도 설명했습니다. SNS와 단체톡을 통한 개인별 지지 세력 확보, 지역별 조직체제 완비 및 회원 연수, 토론회 개최를 제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회원과 일반 유권자 수십 명을 모아 종합 활동 지침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아태혁 간부 A씨를 기소한 검찰은 공범 50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 이 대표나 이 대표 측근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이 이 문제의 아태교류협회를 후원한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쌍방울의 후원을 받고 쌍방울의 사무실까지 둔 협회 간부가 앞서 보신 것처럼 매우 치밀한 이 대표 선거운동까지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쌍방울이란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건 내복 한 벌뿐이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석연찮은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으로 대북 교류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A씨. 검찰이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쌍방울 대북 사업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통일부 차관 B씨를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사회이사로 영입하는 데에도 역할을 했습니다. 인터뷰 조언 좀 해주세요. 이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2019년 전 통일부 차관이 나노스 사회이사로 영입되자 나노스 주식은 대북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영입 직후 7,310원이던 주가는 8,100원대로 10%가량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던 2020년 초 쌍방울그룹이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급등한 상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쌍방울 관련 인사가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쌍방울이 중국 자치성으로부터 정식 계약서도 없이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은 경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은 마스크 사업을 위해 유상증자를 했는데 검찰은 자금 일부가 이 과정에서 횡령 등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검찰도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를 수 없는 핵심 정황으로 어제 저희가 단독 영상으로 보여드린 호주 출장을 꼽았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김 전 처장이 출장 명단에 없었는데 이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막판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 뒤로 노란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보입니다. 이 대표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입니다. 김 전 처장은 당초 출장자 명단에 없었지만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참여시키라고 지시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 전 처장을 최종 명단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을 뿐 아니라 출장 중에 함께 골프까지 쳐 서로 모를 수 없다는 점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검찰은 출장에서 돌아온 뒤 한 달 만에 대장동 개발 사업이 김 전 처장에게 이관된 점과 그해 연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잘 처리했다며 김 전 처장에게 성남시장상을 수여한 점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김 전 처장과의 친분이 드러날 경우 당선에 부정적인 비난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TV조선이 입수해 보도한 해외 동반 출장 영상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분리하면 이제 부인도 모른다고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두산건설 등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업들로부터 제공받은 이 후원금이 뇌물 성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 두산타워. 두산그룹은 1991년 병원 부지인 이 땅을 72억 원에 매입했는데 성남시가 2015년 상업부지로 용도를 변경해줘 37층짜리 사옥을 지었습니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초 이 건물을 6,200억 원에 계열사에 매각했습니다. 검찰은 시공사인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중앙대, 성남시청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산그룹이 용도 변경을 받은 대가로 성남시 프로축구단인 성남FC에 후원금 42억 원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를 벌인 겁니다. 경찰이 두산이 낸 후원금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준 뇌물, 즉 제3자 뇌물죄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은 성남시 정책실장 출신으로 성남FC 창단과 운용에 관여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장 출신인 윤기천 전 성남FC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네이버와 농협 등 성남FC에 후원한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대통령실이 870억 원을 들여서 용산의 영빈관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격에 걸맞는 내외빈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당초 추진 이유였는데 반발이 커지자 철회를 결심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격에 걸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걷어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2년에 걸쳐 총 87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빈관이 부속시설로 집무실 이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새 영빈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양측이 예산을 편성해 국민을 속였다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겠죠. 2019년 문재인 청와대의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도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영빈관이 최악의 수준이라며 개보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견해에 따라 반대할 수는 있지만 국격이 바로 국민의 격이라고도 했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서둘러 철회 방침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불통 폭주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도를 넘은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임명장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이틀 기한에 답이 없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으로. 두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별다른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한 11명도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는데 이 중 4명은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불통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오늘의 임명 강행은 검찰공화국 완성하고 재벌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입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채택 거부로 인한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호수 전 총장 사퇴 이후 133일 만에 공석 사퇴를 해소하게 된 이원석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입사 동기인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 하루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만나주지 않으면 불법 촬영물을 밖으로 돌리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회색 외투를 뒤집어 쓴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14일 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31살 A씨입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A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A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영상물을 미끼로 10개월 이상 협박하면서 자신을 만나달라며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민들은 퇴근 시간 인적이 많은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절하기도 하고 아가씨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국화꽃이 수북히 쌓인 추모벽엔 스토킹 범죄에 희생된 고인을 향한 추모의 메시지가 붙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또 있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9년형을 구형했는데도 1년 가까이 월급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임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동료 영무원을 살해한 A씨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위 해제된 건 지난해 10월 13일입니다. A씨가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지 5일 만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직위 해제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성폭력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는 중에도 월급을 계속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58만 원 등 지난달까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계속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이 지난 연말에는 성과급 610여만 원도 지급됐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A씨를 상대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할 정도로 범죄가 심각했지만 월급은 그대로 준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직원의 이치는 유지가 돼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만 너는 대기하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무죄 추정 원칙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보시죠. A씨는 직위 해제에도 직장 내부망 접속 권한까지 유지돼 피해자의 동선과 일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 또 다른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만나주지 않고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사건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차가 경광등을 켠 채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손엔 인화물질이 담긴 플라스틱 병이 들려져 있습니다. 12일 밤 5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40대 여성을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렸습니다. 경찰들이 4명이 데려가서 들고 나왔지. 수갑 채워갖고 여기다 앉혀놓고 있다가. A씨는 가방에 흉기와 노끈, 인화성 물질을 미리 챙겨 전 연인이 운영하는 점포로 찾아갔습니다. A씨는 2개월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다 끝내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이 과거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7월 피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고장도 발부하고 절대 찾아가지 말라 연락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술 먹고 가서. 경찰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막지 못했고 끝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비극 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최근 들어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도리어 늘고 있다면서요?
네, 112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14,0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7월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경찰은 피해자 경호나 순찰, 또 가해자 접근 금지 조치,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본인 판단에 맡깁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고소했을 당시에도 경찰이 이런 신변 보호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판단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난해 가을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선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경찰이 몇 가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금지 등인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가해자의 13% 이상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또 접근 금지를 내릴 땐 피해자에게 알도록 돼 있지만 해제하거나 변경할 땐 경찰이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가정폭력도 그렇고 스토킹 피해도 그렇고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군요. 네, 스토킹 범죄는 가까운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집요한 보복이 뒤따르기도 하죠. 그런 이유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서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에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좀 꺼려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이 모두 피해자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는 거죠. 또 외국처럼 GPS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해서 피해자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20-30년 먼저 스토킹 처벌법을 도입한 선진국들은 법 개정을 통해서 범죄 범위를 넓히고 처벌 기준을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스토킹도 법으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가중 처벌합니다. 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의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금융노조가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주 4.5일 근무를 요구했는데 여론은 싸늘합니다. 치솟는 물가 등을 감안하면 금융권 파업이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건데요. 4대 은행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 인원을 보면 파업이 내부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쟁취하자! 쟁취하자! 실질임금 쟁취하자!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노조 등이 속한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8가지. 특히 임금 인상은 지난 14일까지 사측과 막판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습니다. 금융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당초 6.1%에서 5.2%로 하향 조정했고 사측은 2.4%를 제시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아니 억대 연봉이 5%면 얼마입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500만 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은행권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직원분들이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라는. 파업 참여자는 금융감독원 추산 약 9,800여 명. 전체 조합원의 10%가 채 되지 않고 이마저도 대부분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KDB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소속으로 5대 시중은행 참여율은 0.8%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이미 업무를 1시간 단축한 상황에서 주 4.5일제 요구도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 5일 제도도 정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당장 또 내년 시급 인상에도 좀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지. 반쪽짜리 파업에 여론도 등을 돌리면서 금융노조의 외침은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오늘 금융노조 파업의 비판이 이어진 데는 이 집회로 인한 교통마비도 한몫했습니다. 지각을 하게 된 직장인은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굴렸고 시위 뒤 남겨진 쓰레기에 시민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노조 시위대가 4개 차선을 점거한 세종대로. 출근 시간대 10,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몰리면서 광화문 일대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습니다.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2km를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렸고 교통체증 심했죠. 저는 걸어 내려왔으니까. 출근길 지각도 속출했습니다. 여기까지 한참 막히네요. 쉬었다 오고 그랬어요. 갈 때는 그럼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네, 지하철 타고 가요. 집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도심을 가로질러 삼각지까지 행진을 이어가면서 광화문 일대 3개 차선의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시위가 끝난 뒤에 도심 곳곳에 남겨진 쓰레기로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소음 목소리도 크고 길도 막히고 장사도 하기가 어려운데 대목이가 지금 이런 집회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신이. 지금 서민들이 힘든데. 금융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30일 2차 파업에 다시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독감주의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매해 쭉 발령돼 왔던 건데요. 이번엔 발령 시기가 2달가량 빠릅니다. 이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가을인데다가 지난 3년 동안 유행이 없어서 면역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독감 유행 기준을 낮춘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5.1명으로 올해 잡은 유행 기준인 4.9명을 초과했습니다. 보통 이 기준을 5.8명으로 잡아왔습니다.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은 다음 주 수요일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임신부와 고령층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뉴스로 이어갑니다. 이 백신과 마찬가지로 일부 부작용이 있었고 지금까지 500건이 넘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이 보상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재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지난 1월부터 국내 처방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59만 8천 명이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난달까지 7개월간 총 501건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미각 이상, 설사,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이지만 고혈압, 배뇨 장애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증상도 있습니다.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체내 농도를 높이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치료제는 일반 의약품과 달리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라 법적 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 입증 책임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식약처는 TV조선의 보상 관련 법적 근거 수립을 추진 중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법 시행 이전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세력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는 태풍 남마돌이 다음 주 월요일 한반도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포항에는 흰남노 당시 피해를 입은 침수차가 아직 바닷가나 지하 주차장 등에 방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접수된 피해 차량이 8,500대에 이르다 보니까 역부족인 건데요. 전국에서 견인차와 이삿짐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포항 해병대 사격장 앞 공터입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자동차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견인차와 지게차는 물론 이사 차량까지 나서 침수차를 옮깁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서울 쪽보다는 대수도 많고 좀 침수 정도도 좀 심각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포항의 침수차만 8,500대에 이릅니다.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주차장이나 바닷가 등지 방치 차량까지 포함하면 침수 차량은 10,000대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주차장과 길거리 등 포항 시내 곳곳에는 치우지 못한 침수차가 열흘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견인 차량이 달려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빠져 나오는 차들도 많고. 폐차장에도 과부하가 걸릴 정도입니다. 자작제를 구해서 몇 군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런 것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포항에서는 지난 열흘 동안 침수차 운행 중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견인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 일부 차주들이 운행을 시도하다 침수차 8대가 불타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 중인데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은 월요일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포장김치가 품절입니다. 배추와 무등의 가격이 2배 넘게 올라서 포장김치로 수요가 몰리는 건데 포장김치를 만드는 식품업체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진열대. 한 주부가 배추 대신 봄동을 집어듭니다. 김장김치를 새로 담가야 하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 포기김치 대신 봄동 겉절이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김치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걸로 대처하는 거지. 봄동 겉절이로 그냥 샐러드식으로 그냥 무쳐서. 올해 여름 작황부진에 태풍 피해까지 덮치면서 배추 10kg 기준 도매 가격은 34,240원,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무도 2배 넘게 오르고 양파, 쪽파 등 김치 재료 가격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채소값 급등에 포장김치를 사 먹는 게 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 김치회사가 온라인에서 파는 포장김치와 포장 파김치는 한 달 넘게 품절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재료 수급이 원활치 않아요. 입고 일정은 계속 뒤로 좀씩 미뤄지고 있고요. 현재로는 지금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물가, 이상기후로 배추값이 치솟는 바람에 식탁에서 김치 구경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죠. 불이 나면 배터리에서 1000도 넘는 열이 발생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진화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소방관들이 아이스볼을 이용해서 배터리 열을 식히는 방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실험 현장에 이심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전기차에 1600도까지 견디는 질소 소화포를 덮고 연신 물을 뿌립니다. 소화포 안에는 아이스볼을 집어넣습니다. 전기차가 불이 나면 배터리의 온도가 1000도 넘게 올라가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을 막는 조치입니다. 그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재발화 가능성을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몇 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소방관들이 질소 소화포를 벗겨내고 배터리 철판을 뚫어 냉각수를 직접 주입합니다. 10분 뒤 측정한 배터리의 온도는 90도. 30분 만에 1200도까지 올라갔던 배터리 온도가 9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 진화 기술은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소화 약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에는 수도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도 설치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이렇게 주유소 근처에 있어 불이 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9만 대로 지난 5년 동안 10배 가까이 늘었고 전기차 화재는 해마다 20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요즘 노다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재활용에 앞장선다는 게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까지 앞다퉈서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중소업체들이 대기업 진출을 막아달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압착된 페트병에서 이물질을 걸러내고 세척을 한 뒤 잘게 분쇄합니다. 다시금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가 탄생합니다.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인데 이들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지정되면 대기업은 최소 3년간 이 업종에 못 들어옵니다. 최근 SK가 5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LG, 롯데, 효성, GS 등 대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했습니다. 선별업체, 재활용업체, 그다음에 아까 플라스틱 제품 사용업체들 이런 연계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이 뭐 수십만 명이 될 텐데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대기업들이 독과점하면 재활용 제품 단가도 오를 거라고 합니다. 반면 대기업 측은 환경을 위해 재활용 시장을 키울 때라고 합니다.
선별의 대형화,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자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대기업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해외에선 폐기물 선별 작업에 로봇을 도입하는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재활용 비율도 끌어올린다고 주장합니다. 급성장하는 재활용 시장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다음 달까지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회도 찾았습니다. 한중 수교 30년을 기념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들이 이어졌고 미중 사이에 놓인 우리 외교의 절실한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오늘 만나 사드 문제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 상호 간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리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치포 등의 불만을 드러내며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한중 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자고 당부했습니다. 共同维护多边主义和自由贸易体系，为增进全人类福祉贡献智慧和力量。 오전에는 지난 7월에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문했던 LG 연구단지를 방문하고 저녁엔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미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리 오건 메릴랜드주 주지사도 오늘 윤 대통령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국과 거리를 둬야 보조금을 주겠다는 미국과 우리나라 첨단 산업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생산과 수요가 이제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진 것입니다. 미중 간 경제 패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난 2018년 우윤건 전 민주당 의원이 러시아 대사로 있을 때 대사 가족이 살 현지 관저 매입에 4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듬해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아직도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더니 황당한 사연이 드러났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가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대사관저로 쓰기 위해 2019년 예산 480억 원을 편성해 매입한 건물입니다. 기존 관저 월세가 2,500만 원에 이르다 보니 아예 매입을 추진한 건데 월 2,500만 원씩의 월세를 내고 관저를 쓰는 것은 조금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만간에 관저 국유화 사업이 이행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이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3년째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해당 건물이 준문화재 건물이라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며 모스크바 시청에 제출한 리모델링 설계 초안에 대해 시청이 수십 가지 항목을 문제 삼아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 당국은 다른 건물들도 검토했지만 해당 건물이 시내 중심가에 있다는 이유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와 내부 정세로 공사 허가 업무가 지연된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공사 허가를 받아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혐의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부탁을 받고 납품 계약에 특혜를 준 겁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은 전 시장이 반성하지 않고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수원지법은 뇌물 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청탁에 특정 업체에 지자체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뇌물 공여 혐의와 전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출장비 등 명목으로 현금과 와인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은 전 시장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던 은 전 시장은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법정 구속 전 이런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변했습니다. 은수미 전 시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 정책보좌관과 경찰관은 각각 징역 7년 4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우리 해군은 바다 위의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을 2030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탑재할 수직 이착륙기로 미국의 F-35B가 검토됐는데 값비싼 유지 비용을 감안해서 국산 개발 모델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개막하는 방위산업 박람회에서 국산 함재기 모형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태극기를 단 항공모함 활주로에서 국산 함재기 KF-21 네이비가 불을 뿜으며 스키점프대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오는 2030년쯤 활주로가 긴 중형급 국산 항공모함이 배치된 상황을 가정해 만든 컴퓨터 그래픽 영상입니다. KF-21 네이비는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때 더 많은 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군용 보라매보다 날개가 훨씬 큰 것이 특징입니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오는 21일 개막하는 방위산업전에서 KF-21 네이비 모형을 처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한국형 항모 함재기로 검토됐던 미 수직이착륙기 F-35B가 비싼 유지 가격에 비해 무장 탑재량이 적고 작전 반경이 짧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산 개발로 눈을 돌린 겁니다. 국산 함재기 네이비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 비용은 F-35B와 비슷하지만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수출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F-20도 폴란드 수출만 4조 원을 기록한 것처럼 KF-21도 향후 미국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륙을 도와주는 사출기 개발을 비롯해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에 대항해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우려하면서 러시아 기업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7개월 만이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이뤄진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며 미국을 겨냥한 반서방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푸틴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위성 국가들의 도발을 규탄한다며 중국 편을 들자 시진핑은 협력하자며 화답했습니다. 变乱交织的世界注入稳定性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중국은 러시아 입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중국 측 우려를 이해한다고 한 푸틴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전쟁 장기화에 시각차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중러 밀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President Putin, it's very clear, is looking for every conceivable lifeline he can find. He is turning to countries like the DPRK.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도운 2개 단체와 개인 22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에미상 6관왕에 오른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국내 언론과 만났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에 치아가 빠질 정도로 부담감도 크고 스트레스도 컸지만 오히려 동력 삼아서 후속작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즌2 내용도 살짝 공개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And I also hope
This won't be my last Emmy either.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당찬 포부를 드러낸 황동혁 감독.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가 빠질 정도로 부담스러운 작업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빨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마른 오징어를 더 이상 못 먹습니다. 시즌 2는 2024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성기훈을 비롯한 주요 캐릭터의 변화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거대 인형 영희의 남자친구 철수가 나온다는 것뿐입니다. 게임은 다 만들었는데요. 대본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공개는 불가능한, 실수로 막 떠들더라도 제 입을 오히려 막아주시면. 데뷔작 마이 파더부터 장애학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회 이슈들을 다뤄왔지만 정의에 대해 답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힙니다. 오징어 게임 2도 뭐 답을 내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이걸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바꿀 수 있을까라는, 오징어 게임 2도 그런 큰 연장선상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V조선 이루랍니다. 근대 단편 문학의 별 김유정은 명창 박록주의 공연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김유정은 골방에 틀어박혀 날마다 연설을 썼습니다. 4살 위의 박록주는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김유정을 불러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타일렀죠. 편지는 혈서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랑을 버린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몰골을 우리에 갇힌 짐승이라고 썼죠. 짝사랑은 김유정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으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됐습니다. 전후 문단의 기인 김관식은 시 추천을 받으려고 서정주 집에 갔다가 미당의 처제에게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김관식이 마뜩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전 방법으로 청혼하다 음독소동까지 벌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도 결혼 못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죠. 결국 처자의 여린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집요한 구애를 더는 짝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망상, 편집 같은 병적 집착과 인격 결함에서 비롯되는 범죄 스토킹이 보통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잔인하게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지하철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스토킹 살인극을 벌인 가해자는 일회용 비닐 샤워 캡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아 DNA 추적을 피하려는 심산이었겠죠. 누가 봐도 뻔한 정체를 정작 그 자신만은 숨겨보겠다고 샤워캡까지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눈먼 범죄이기에 스토킹은 더욱 무모하고 위험합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스토킹을 상식적 판단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피해자는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잔혹한 스토킹 살인들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가 번번이 충격에 휩싸인 뒤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3년을 협박하고 쫓아다니다 2차례 고소되고도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첫 고소 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번째 고소 때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변 보호 조치도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방치한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법과 규정만 따져서는 갈수록 흉포해지는 스토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번 사건에 왜 격분하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9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안전한 곳이 없다 였습니다. 현재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 그치다 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지역으로는 강수량이 60mm가 넘겠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은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일본 규슈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로는 한반도를 비껴갑니다만 제주와 영남 해안 쪽으로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와중에 서쪽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9월 중순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주말에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16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